19년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9급은 지방직 9급보다는 여러분들이 점수로 따지면 한 개 정도가 더 틀렸으면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난이도는 비슷한데 연도 문제가 있어요. 연도 문제. 연도가 한 두세 문제에서 계속 나오죠. 일단 우리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연도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한다?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한 문제를 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1번부터 봅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이 실질적인 결정과 집행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봐봐. 관리자들이 뭐예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결정자를 위해. 그러면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집행자란 뜻이죠. 지금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이렇게 하니까 이 관리자란 뜻이 집행자란 뜻입니다. 결정자를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이론론이요, 이원론이요? 이원론이잖아요. 이론론은 이 관리자인 집행자가 실질적인 결정까지도 하는 것을 이론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게 이론론이죠.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합니다. 즉 행정이 가치 판단적인 역할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실질적인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의 파급 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2번 MBO죠.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기억본 봅시다. 목표관리제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합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접근이다. 기억이 일단 맞아요, 틀려요? 기억이 일단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왜 틀려요? 상향이에요. 상향. MBO는 상향이라니까. BSC가 하향이고 봅시다. 일단 목표관리자 MBO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MBO에서 목표는 뭐한다? 상사가 제시한다. 구성원들이 합의한다. 합의한 목표예요. 합의. 그래서 부하도 결정권을 가지고 상하 간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상향이다, 하향이다. MBO는 가장 대표적인 상향이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오케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랬죠. 그냥 기억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틀려야죠. 니은번 목표관리자와 성과관리자 모두 성과 지표별로 목표 달성 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맞아요, 틀려? 당연히 맞잖아요. 합의한 목표를 달성했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성과평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고.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와 성과 지표, 개인 단위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향식이다. 봐봐요. 조직의 비전부터 시작하는 게 상향이 하향이야? 하향이지. 하향이잖아요. 봅시다. 하향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BSC와 직무성과 계약이죠. BSC와 직무성과 계약. 조직에서 하향, 직무성과 계약, 인사에서 하향입니다. 하향 어디서부터 시작해? 미션, 비전, 전략, 성과 목표. 성과 목표가 나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향 뜻이에요. 미션, 비전, 전략, 성과 목표, 성과 계약. 오케이? 그래서 다시 봅시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부서 단위의 목표가 계속해서 개인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향이죠. 이게 상향은 아니잖아요. 하향이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니은 디귿입니다. 2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3번 갑시다. 다원주의죠. 들어봅시다. 최소한 국가직 해설 강의는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국가직 9급. 답이 똑같죠? 국가직 9급 해설 강의를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해설 강의할 때 기출문제 몇 번에 있는 거라고도 보여줬죠. 우리 기출문제집에. 다원론은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엘리트 상호 간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영역별로 엘리트가 다르죠. 오케이? 영역별로 엘리트가 다르죠. 하위 정부 모형은 미국의 엘리트론이야, 미국의 다운론에 놓은 거야. 하위 정부 모형이 미국의 다운론의 핵심적인 이론이라니까. 왜? 정책의 영역별로 3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릅니다.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로 기인한다. 3번에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접근 기회는 동등하는데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접근 기회는 동등하는데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접근 기회는 동등하고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오케이? 왜? 이집단은 영향력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까? 경쟁적이지만 서로 게임을 규칙을 준수해요. 서로 경쟁적이지만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오케이? 또 이렇게 합의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고 게임의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에 합의하기 때문에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균형이야. 오케이? 왜? 다양한 집단이 서로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한다? 균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특권 세력이 장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균형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만약에 이 3번 문제를 틀렸다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왜? 국가직 9급 시험 문제 답을 똑같이 냈는데도 못 풀어본단 말이야.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됐죠? 4번 갑시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1번. 과정서는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게 다 무조건 1번이네. 뭐예요? 과정서는 개인과 구별된 전체를 인정한다 안 한다. 개인과 구별되는 전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본다. 이게 무조건 틀린 거야. 여기 답이에요. 2번. 실제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모든 구성원은 전체를 말해, 개별적인 것을 말해. 전 구성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한다니까. 모든 구성원이 학습한다는 것은 조직과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구성원이란 말은 뭐한다?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설입니다. 3번. 과정서는 공익에서의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조정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 맞죠? 실제서는 사회 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오케이? 실제서는 뭐예요? 절대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은 뭐예요? 사익과 구별되는 전체가 준수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익과 구별되는 전체가 추구하는 게 있다. 이게 뭐한다? 사회 전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예요? 절대적인 도덕적인 선,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실제설이에요. 그럼 과정설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르는 거. 두 가정의 공익과 한 가정에 남편은 집에서 담배 피는 거야. 부인은 인간이 집에서 담배를 피면 안 돼. 그래서 타협과 조정해 놓은 게 뭐예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베란다에 피는 게 무슨 절대적인 선이고 도덕적 가치예요. 단지 두 사람의 사익이 타협과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과정선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한다? 사익이 존중을 받는 거죠. 하나씩 양보하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실제에서는 뭐예요? 전체가 반드시 이기니까 뭐예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대에서는 뭐한다? 과정서와 실제서를 조화시키는데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항상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서는 사회 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몇 번이고? 1번입니다.
합리성의 제약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아니 맞잖아. 그냥 읽어보면 되지. 다수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 답 1번이네.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되고 있잖아. 2번 감정이죠. 비용이 같죠.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합리성이 제약되는 거예요. 답 1번이 밖에 없죠. 이런 건 그냥 뭘로 풀어야 돼? 일반적인 사회학의 일반적인 룰로 풀어야 되는 거죠. 6번 갑시다. 우리나라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책임운용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신공공관리론의 조직 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의 정부 실현의 한 방안 맞죠?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조직이 책임운용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책임운용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자유를 주고 성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운용기관은 사무 성격에 따라 조사 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별됩니다. 오케이? G에 따라서 중앙책임운용기관과 소속책임운용기관으로 나눠지고 소속으로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책임운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봐봐.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론이 도입된 적은 언제? IMF 이후단 말이에요. 오케이? IMF예요. IMF가 몇 년도에 터져요? 97년도. 오케이? 시장이 일하는 방식,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IMF 이후예요. 그럼 IMF가 97년이야. 그럼 책임운용기관은 99년도에 도입돼요,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IMF가 97년이고, 오케이? 역사적 이걸 아느냐는 거야. IMF가 97년도에 터졌다는 것은 국사 시간에도 배우지, 맞죠? 국사 시간에도. 영화로도 나왔다. 영화로도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영화만 보면 오케이 영화. 그게 IMF 영화 아니에요? 맞죠? 됐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 됩니다. 오케이. 7번. 이런 그 연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연도만 나오면 그냥 눈이 그냥 뒤집어지죠.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더 틀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번.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행정 권한의 광함이 행정 재량권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 책임의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행정이 확대되면서 오케이.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확대되면서 법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공익 윤리 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의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는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답은 3번이잖아요. 행정이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니까 외부 통제 한계가 직면하니까 뭐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내재적 책임, 내부 통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3번이고 4번.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아니 계속 봐봐. 간접적으로 통제한다야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 요걸 답으로 해놨으니까 옳지 않은 게 3번이 답이니까 다 옳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게 독자적으로 질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냔 말이에요. 얘 답이니까 얘 옳다 그러지 말고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오케이 간접적 통제. 이거 왜 국민이 하는데 왜 이걸 간접 통제를 하래?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면 이게 봐봐. 국민이 직접 하니까 이걸 행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그러면 이거 그럼 옳은지 틀린지 또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답은 3번이니까 내비두고 답은 3번이니까 다 틀렸어. 그러지 말고. 맞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답은 3번이 틀렸으니까 1, 2번, 2번, 4번 옳은 지문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이거 옳은 지문 맞잖아요. 이것도 옳은 지문 맞아요. 얘는 틀렸잖아요. 내부 통제가. 그러니까 답은 3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건 당연한데 4번 같은 지문이 넬이 안 박혀 있어요. 그냥 뭐 옳은 지문도 보는 거예요.
선거나 국민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근데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선거는 뭐예요? 대의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간접이에요. 간접민주주의. 근데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주민투표 있잖아요. 지방행정에서 주민투표를 간접 통제, 간접 참여를 하래, 직접 참여를 하래요. 그건 직접 참여잖아요. 근데 이 국민투표가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논란이. 아니 진짜 논란이 돼요. 근데 뭐한다? 포괄적으로 3번이 완전히 답이니까 우리는 이걸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거예요? 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간접 통제로 본 거예요. 지금 출제자는. 어떤 특정한 행정 영역에 국민이 직접 들어가서 정책 결정 과정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것이 포괄적인 거예요. 만약에 국민투표권을 어느 뭐 한다?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으면 뭐예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국민투표는 뭐예요? 아마 헌법 개정 같은 국민투표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게 4번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논란하지 말고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설 강의할 때는 한 번 정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국민투표를 과연 간접 통제로 봐야 되느냐 직접 통제로 봐야 되느냐. 레퍼런덤이냐 플레이비스트냐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7급 시험 문제에서는 타당할 수 있는데 헌법을 배우니까 국민투표의 두 가지 구별해서 보죠. 네, 9급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한다. 국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간접 통제로 봤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고. 8번. 로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등 헌법상 운영 기축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게 뭐예요? 구성정책. 오케이. 구성정책입니다. 9번 갑시다. 행정통제 유형 중 공식적 내부 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내부 통제죠. 정당 외부 통제입니다. 감사원 내부 통제입니다. 사법부 외부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아웃이야. 그럼 얘 두 개가 내부 통제거든요. 그중에서 공식적인 통제 기관은 2번밖에 없죠. 평판은 뭐예요?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오케이? 서로가 서로 어떻게 평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공식적인 통제 기능은 2번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이 나오면 일단 네 분야, 이 분야를 가지고 문제의 지문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냐 비공식으로 가자. 그러면 답이 쉽게 보이는 거죠. 제도화되어 있는 게 공식적인 거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게 비공식이거든요. 오케이? 감사원은 제도화되어 있지만 평판이 무슨 제도화되어 있어요?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번. 허시와 블렌차드의 부하의 성숙도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 오케이.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겁니다. 허시와 블렌차드죠. 부하의 성숙도입니다. 허시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를 다시 뭘로 나눠요? 능력과 의욕으로 나누죠. 포주단에 이 그림 그려져 있을 건데 기본서. 그랬죠? 내가 그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봅시다. 부하가 능력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의욕도 없죠. 이런 때는 어떤 리더십 효과적이야? 지시적 리더십 효과적이죠. 오케이. 그러면 부하가 두 개 다 높아요. 이때는 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가죠. 가장 미성숙한 것이 뭐예요? 지시, 라가 나와야 돼요. 라가. 그러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나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가. 나가 설득력, 가가 뭐한다? 참여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설득형이 뭐예요? 어디가 설득형이에요?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높은 거. 이게 설득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능력은 높은데 의욕이 낮아. 이게 뭐한다? 참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설득형이 먼저 나오고 나야 돼요.
능력이 없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들어. 능력이 없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지만 의욕, 이건 뭐 의욕만 붙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얘는 풀 때 이렇게 놓고, 오케이, 나가냐 가나냐, 이게 나가 먼저 나와야 돼. 설득형, 그 다음에 뭐 한다, 참여형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11번. 조직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오케이. 규모가 클수록 공시가 수준은 높아지는 겁니다. 규모가 뭐예요? 구성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미리 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2번.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집니다. 규모가 클수록 뭐 한다? 응집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100만 명이 무슨 응집력이 있어요? 소수가 응집력이 강하죠. 오케이. 그다음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죠. 답은 3번이죠.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권한을 넘겨줍니다.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은 더 커집니다. 뭐가 복잡성이야? 분화. 분화에는 계층과 분업이 있습니다. 12번.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지자체 예산 규모가 뭐예요? 지방세 플러스 세예수, 이게 뭐예요? 자주재원, 그다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게 뭐예요? 의존재원, 그다음에 자주재원도 아니고 의존재원도 제3의 재원이 뭐다? 지방채.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구해요? 자립도는 예상 규모분의 뭐 자주재원 곱하기 100이죠. 오케이. 지자체 예상 규모분의 자주재원 곱하기 100, 이걸 자립도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뭡니다. 자립도는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입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맞습니다. 세입 총액이 예산 규모야. 총 규모. 오케이. 지자체 예산 총 규모죠.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교부세를 징계가면 재정 자립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지방교 분모가 커져버리면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는 거야. 답은 2번이고, 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적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재정 자립도 근본적인 한계는 뭐예요? 특별회계나 기금을 포함 안 해요. 두 번째 뭐예요? 자립도는 율이야, 율. 재정의 규모를 몰라요. 100억 분의 50억도 50%고, 오케이? 50조 분의 25조도 50%예요. 규모를 모르죠. 지출 구조를 몰라요. 경직성 경비만 쓰고 있는지 사업도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 첫 번째, 일반회계만 포함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포함하지 않죠. 두 번째 뭐 한다? 세입 구조니까 지출 구조를 모르죠. 세 번째 뭐 한다? 규모를 몰라요. 율이니까. 오케이? 됐죠? 국세, 지방세 이전은 재정 자립도 더 맞잖아요. 국세가 지방세가 뭐예요? 자주재원이니까. 지방세로 이전되면 지방세가 커지죠. 지방세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오케이. 1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부채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하고는 주민투표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요거 맞죠?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장은 직권으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한다? 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4번.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아니야 죄송합니다. 옳은 거니까 이거 틀렸죠? 얘도 틀렸죠?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맞았죠? 이는 틀린 건데 94년이 나올 리가 없지. 94년 2004년이야. 2004년. 오케이. 2004년입니다. 오케이. 됐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연도 한번 나왔죠? 그럼 우리는 뭘 예측하는 거예요? 예컨대 남은 시험이 올해 남은 시험이 7급밖에 없잖아요. 뭘 예측해요? 세 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뭐예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거죠.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 외우라는데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거 세 개. 그럼 노무현 정부가 94년이냐? IMF가 97년인데. 맞잖아요. 근데 안 보여.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죠. 연도 나오면 일단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본인의 생년월일과 뭐 갖고 왔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94년이면 여러분들의 생년월일보다 훨씬 더 이거 빠르죠? 아니요. 그럼 여러분 그 88년생이요? 뭐 그렇게 심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보통 이거 이후에 태어난 거 아니요? 이전이요? 팔자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데? 88년도에 태어났어? 88년이면 지금 몇 살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요 한참 후에 태어났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 예우라 그랬잖아요. 97년이 IMF요. 오케이. 2002년이 월드컵이요. 2002년 대통령이 누구였대? 김대중 대통령이었잖아요. 2002년 때는. 2004년이 노무현 대통령.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오케이.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14번. 네트워크 조직 구조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탈관리제죠.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14번의 답은 몇 번? 4번이라니까. 왜? 변화 가능성은 안정성과 응집성을 가질 수 없다니까. 변화 가능성. 오케이? 이제 눈 감고도 해야 되지 않아? 안정성이 있고 변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정성 뭐예요? 일관성, 계속성. 오케이? 응집성을 갖잖아요. 그러면 변화 가능성은 적응성, 오케이? 신축성, 탄력성. 하나만 더 해봅시다. 창조성을 갖잖아요. 관료제는 이쪽이니까 이쪽을 가질 수 없는 거고 탈관료제는 이쪽이니까 이쪽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문화는 이쪽이다 이쪽이다. 문화는 이쪽이니까 변화와 개혁의 저항 요소고 문화는 안정성이니까 변화와 개혁의 저항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답 4번입니다. 15번 갑시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오케이? 구성원 B에 비해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아담스는 공정성 이론에 입각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옳은 거. 작년에 또 나왔죠? 봅시다. 그러면 아담스는 불평등을 지각하면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면 불평등을 지각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동기부여는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불평등을 지각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되면 항상 불평등하게 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불평등을 지각하면 동기부여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람직스럽지 않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먼저 뭐 한다? 투입을 바꿔본다거나 중거인물을 바꿔본다거나 산출을 줄여본단 말이에요. 1번.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키는 거죠. 왜? 노력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노력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변경해서 뭐 한다? 나보다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아니면 뭐 한다? 의도적으로 지각을 변경해서 뭐 한다? 중거인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직을 합니다. 오케이. 중거임을 바꾼 거나 결국 이직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구성원 B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아니에요. 재산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부정적으로 된다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줄여본다거나 투입과 산출을 줄여본다거나 오케이? 중거인물을 바꿔본다거나 이직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긍정적으로 바뀌게? 평가가 불공정해서 공정한 걸로 바뀌게? 그거 아니라니까. 불평등을 지각했다는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자체가 뭐예요? 동기부여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번?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16번. 배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배치 전환이 뭐예요?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거. 오케이? 수평, 전보, 전직, 오케이, 전출입 등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강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번부터 봅시다.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한 군데만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거든요. 다양한 것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는 겁니다. 나는 이 업무만 보면 머리가 아파. 그럼 다른 업무로 넘겨줘야죠. 이게 배치 전환이죠. 답 3번이야. 하나의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는 걸 분업이라 그래요. 그래야지 뭐한다?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배치 전환을 하니까 뭐예요?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해한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다 3번이고 4번.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오케이? 사임 악용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봐봐.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과장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일 모레 4급으로 승진할 과장 자리가 있는가 하며 이제 6급에서 막 올라와서 하는 과장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다? 선임 과장을 쫙 틀어놓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뭐 한다? 악용하는 거죠. 징계로서 악용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고? 3번입니다. 오케이. 17번 갑니다. 예산의 유형에 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오케이. 옳은 거. 1번. 준예산은 해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한 예산. 맞아 틀려요. 해계년도 개시까지야. 해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야. 개시일까지죠. 해계년도 개시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불성립했다 그럽니다. 오케이. 됐죠. 본예산은 매 해계년도 개시 전에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 또는 국가정법상 30일 전까지 의결하게끔 되어 있죠.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 여기까지 맞아요. 추경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왜? 본예산을 변경하는 거니까. 별개로 성립하지만 성립하면 어떻게 된다? 변경된 본예산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지만 오케이? 결산 등은 뭐예요?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변경된 본예산으로 받는 거예요. 오케이? 잠정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준예산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잠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입니다. 기억니은입니다. 오케이. 18번. 계급제와 직위분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리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 관리론은 뭐한다? 실적제 발달은 직위분리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오케이.
과학적 관리로는 직위분리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2번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리제의 주요 구성의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답 2번이고 직위분리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리 체계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 계급제입니다. 오케이? 동일한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뭐라 그래? 그걸 계급이라 그래. 동일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카테고리를 계급이라 그럽니다. 4번 계급제와 직위로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양립이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양자의 조합입니다. 오케이? 됐죠? 다 몇 번이고 2번만 옳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강제 배분법이죠. 오케이. 20번 갑시다. 지방자치 이념적 사상과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자치권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뭐한다? 전례권이 아니라 고유권이죠. 자치권은 원래 고유하게 있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고유하게 있었고 단체자치가 뭐한다? 법률로부터 전례된 거죠. 단체자치가 법률로부터 전례된 겁니다. 1번 틀렸죠. 2번.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반대죠.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사상과 연관이 있고 단체자치가 뭐 지방분권입니다. 왜?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온 거죠. 법률에 의해서 가져온 거니까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이 됩니다. 3번. 주민자치는 주민입니다.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기관 반대죠. 우리나라 같은 단체자치가 기관 대립형이고 영미 같은 주민자치가 기관 통합형입니다. 사무 구별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이임사무를 구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별한 답은 4번이죠. 우리나라 같은 단체자치국가가 왜 사무를 구별할까? 지자체가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성격으로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으로 하는 사무를 뭐라 그래? 자치사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는 사무를 이임사무. 그때 단체가 이임받으면 단체 이임사무. 집행기관의 장이 이임받으면 기관 이임사무. 이처럼 단체자치국가가 뭐예요? 지자체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무의 구별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주민자치는 단일적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시험은 어차피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영역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오케이? 남아있는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수고하셨고 항상 뭐한다? 미련 두지 마시고 오케이? 미련 두지 마시고 자꾸 뭐한다? 학원에 뭐죠? 예상 컷에 들어가갖고 하루에도 20번 30번 보지 말고 합격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발표날 합격하니까 오케이? 부족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에 다하는 노력을 해서 오케이? 시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군무원 온서를 안 낸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군무원 시험도 남아 있고 많은 시험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는 뭐한다. 내가 봐야 될 시험이 올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내년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한번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남아 있는 수험생들은 뭐한다. 올해 시험이 남아 있는 수험생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시험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